이 엄마들이 제일 원하는 자기주도 학습, 이게 네. 저절로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주도 학습이 오는데 저는 진짜 학부모님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자기주도 학습에 대해서 좀 환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시키고 너 혼자 해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정말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앞에 점진적이라는 말을 꼭 붙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반갑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대치동에서 학생들에게 수학과 학습 습관을 가르치고 있는 대치동 캐슬 학습센터의 고대원이라고 합니다. 수학과 학습 습관. 네, 맞아요. 수학으로 학습 습관을 잡으면은 모든 학습이 다 커버가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서울대 교육학과 석사 시절에 네. 습관 선생님이 되고 싶긴 했어요. 그래서 네. 왜냐면 학생들에게 습관을 잡아주는 게 너무 중요하니까. 네. 근데 실은 습관 선생님 너무 생뚱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원래 잘하던 수학을 네. 수학이라는 주제로 습관을 학생들에게 알려주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수학을 가르치면서 습관을 함께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이라는 컨텐츠만 네, 맞아요. 하시는 게 아니라 그거를 정복하는 데 필요한 좋은 습관 장착까지 네, 맞아요.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목적은 학생들이 수학 공부를 해서 당연히 수학 공부를 하니까 수학 성적이 올라가는 건 맞죠.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다른 과목에 그 성적도 함께 올려서 학습 습관을 만들어주는데 좀 더 목표가 있다. 이렇게 좋은데요? 생각하죠. 너무 좋은데요. 그러면 그쵸. 이 엄마들이 제일 원하는 자기주도 학습, 이게 네. 저절로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주도 학습이 오는데 저는 진짜 학부모님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자기주도 학습에 대해서 좀 환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주도 학습이면 계획, 실행, 평가 이 모든 걸 스스로 한다고 하는 게 자기주도 학습이거든요. 네. 근데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하면 아무것도 안 시키고 너 혼자 해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정말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앞에 점진적이라는 말을 꼭 붙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점진적 자기주도 학습 예, 맞아요. 장착.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만약에 수영을 배운다 해도 그 어렸을 때 하는 물장구가 아닌 이상해야 배워야 되는 동작들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학습 습관이라는 것을 장착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방법들을 배워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10개를 알려줬다가 학생이 좀 익숙해지면 9개 알려주고 8개 알려주고 3개, 2개 이렇게 작아지다가 그 학생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을 하는 거지 처음부터 아무것도 안 알려주고 너 알아서 해봐라고 하는 거는 저는 자기주도 학습이 적합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배워야 된다는 얘기신 거죠. 사람들은 습관이라는 주제, 더 나아가서 학습 습관은요, 일정한 룰과 규칙을 가지고 연습을 해야지 체득이 되는 거지 저절로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대학교 습관 모임을 8년 정도 했거든요. 거기에 모토가 습관을 배우다였습니다. 습관을 배우다. 네, 심지어 서울대학교 학생들도 습관을 새롭게 배워야 되는 거죠. 습관을 배운다고 얘기를 하셨지만 이 습관이라는 게 결국 배움이 더 메인이 돼야 되는 건지 아니면 훈련으로 자연스럽게 몸에 붙이는 이게 더 메인이 돼야 되는 건지. 제가 최근에 뇌인지 학과 교수님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네. 그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셨냐면 서술적 기억과 절차적 기억으로 구분을 한다고 해요. 그게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서술적 기억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듯이 새로운 것을 이렇게 사진을 찍듯이 어색하게 배우는 거예요. 어색하게. 네, 그래서 연습을 하는 거죠. 네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되면 그게 그 절차적으로 몸에 붙어서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내 몸에 붙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지식을 서술적 지식으로 만든 다음에 그것들을 절차적 지식으로 보내는 이 활동이 공부의 핵심이다. 왜냐하면 사람의 뇌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용량의 워킹 메모리라고 해서 순간적으로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해진 에너지를 잘 쓰려면 자동화를 많이 시켜서
뇌의 용량을 최대한 덜 쓰고도 생활이 유지하게 만들고 남는 용량으로 새로운 지식을 계속 배우는 데 써야 되는 거죠. 아, 너무 와닿는데요? 네. 그래서 사람들은 무언가를 새롭게 배우는 이 행위에 굉장히 집중을 하지만 저같이 이제 습관을 좋아하거나 이쪽 계통의 사람들은 내가 배웠던 그 지식을 어떻게 하면 에너지를 최대한 덜 쓰고 유지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기울이게 되면 공간이 남기 때문에 그 공간에 여유롭게 학습을 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이 학습을 하는데 너무 어색한 방법을 계속 많이 하니까 배울 때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니까 그 지식들이 체화가 될 기회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네. 습관을 할 때 제일 중요한 원칙 2개가 첫 번째로는 새로운 습관을 내 몸에 붙이는 거. 네. 당연하겠지만 그게 중요하겠지만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습관을 최대한 에너지를 안 쓰고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됩니다. 근데 두 번째 방법이 생각보다는 머리를 많이 써야 돼요. 처음에는요? 네. 왜냐하면 그 방법을 만드는 게 되게 고민스럽거든요. 습관 얘기가 이제 나왔으니 네. 어차피 우리 다 습관 얘기로 네. 갈 거지만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어떤 공통적으로 중요한 학습 습관 같은 게 있나요? 저는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정말로 가장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요. 모두 다 공통적인 특징은 없습니다. 네. 다만 제가 정말로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떤 공부를 잘하는 학생도 모든 습관이 좋지 않아요. 오, 이거 좀 약간 안심하게 만드는 네. 방법인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음식점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네. 그러면 어떤 집은 메인 반찬이 굉장히 맛있어서 맛집이 된 경우가 있을 거고요. 네. 어떤 곳들은 메인 반찬은 그저 그러는데 그 서브로 주는 반찬이 너무 맛있어서 밸런스가 좋은 사람들이 있을 거고 전체적으로 좋은 거예요. 네. 네. 어떤 곳들은 주인 아저씨와 사장님께서 너무 예쁘거나 잘생겨서 잘 되는 곳들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네.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학생들은 네. 자기의 필살기가 되는 습관 한두 개가 나머지 단점을 다 덮을 정도로 강해서 최강의 학습자가 되는 거지 모든 습관이 다 100점은 아니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아. 예를 들면 제 주변에 네. 플래너를 정말 좋아하고 잘 쓰는 친구가 있거든요. 이 학생이에요? 네. 근데 그 친구는 모든 생활을 플래너에 쓰지 않으면 활동을 하지 않아요. 아예. 근데 그 친구가 이해력이나 암기력이 다른 친구들에 비해 압도할 정도로 좋냐? 아니에요. 네. 근데 모든 걸 계획하고 정리하는 습관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네. 풀이도 깔끔하고 성적도 좋아요. 근데 이 친구를 제가 보면 이 친구는 다른 것들은 평균이고 네.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능력만 극상인 거예요. 그래도 공부를 잘합니다. 다른 게 평균이라는 게 다른 게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글씨가 예쁜 정도, 네. 암기를 잘하는 정도 이런 것들은 그냥 공부를 잘하는 여타 학생들처럼 아주 티나지 않게 그냥 적당하고 네. 한두 개가 굉장히 뛰어난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한 개가 굉장히 올라가면 나머지가 같이 올라가는 경향성은 있지만 네. 모든 습관을 다 잘하게 만드는 건 욕심이다. 제가 꼭 항상 얘기를 하는 게 양면의 날이 있어요. 네. 굉장히 솔직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좋은 친구들은 싸가지가 없다는 평가를 받고요. 그럴 수 있죠. 남을 배려하고 사려 깊은 친구는 우유부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근데 솔직하고 직설적인데 배려를 하는 조합이 나올 수는 있는데 이게 상생상 잘 안 나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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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우리가 슈퍼맨을 만들 수는 없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나 뭐 제 주변에도 있지만 유튜브를 많이 인터뷰를 하면서 느낀 건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갈고 닦아서 분명한 필살기 한두 개를 만드는 게
단점을 많이 커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 네. 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필살기 한두 개가 이 학생의 전체 특징으로 개성으로 드러날 만큼 키우면 나머지 단점들은 다 가려진다. 이렇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려질 뿐만 아니라 단점도 다 상쇄가 되고 전반적으로 끌어올린 효과도 네, 나오는 있는 거죠. 네. 근데 사람들은 슈퍼맨이 되기를 바래요. 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되게 딜레마가 뭐냐면 우리 학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비교할 때 수학이 주특기 있는 애랑 비교하고요. 네. 영어 이야기를 할 땐 영어가 주특기 있는 애로 비교를 해요. 각각의 슈퍼맨들과 비교를 하는 거네요. 왜냐면 그 학생들은 그 능력이 그 학생의 필살기인데 네. 필살기를 3개만 섞어도 그런 사람은 잘 존재하지 그렇죠. 않거든요. 엔드를 묶으면 확률이 확 줄어드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비교를 하면 항상 비교 열의가 되기 때문에 우리 자녀가 남들에게 크게 보여줄 수 있는 주특기 한두 개가 무엇일까를 고민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오, 굉장히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해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 학생들이 갖고 있는 필살기가 어떤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네. 굉장히 단순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예습을 잘하는 거나 복습을 잘하거나 필기를 잘하거나 플래너를 잘 쓰거나 이 어떤 습관이어도 좋으니 한 개가 이 친구의 완연한 강점이다 라고 드러날 정도로 숙성만 하면 그 어떤 습관이어도 올라서 그 학생의 필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친구 중에 제 실제로 가르쳤던 여학생 중에 한 명은 되게 기억에 남는 게 이 학생의 특징이 뭐였냐면 수학적으로 개념을 이해하는 능력이 별로였어요. 네. 별로였어요. 근데 이 친구는 뭘 좋아했냐면 글씨 쓰는 걸 좋아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네, 여학생들 많죠. 네. 네. 그래서 이 친구한테 저희가 뭐라고 하기를 추천했냐면 하루에 5문제씩 네. 너가 풀었던 문제집 중에서 그 오답만 문제 쓰고 풀이를 깨끗하게 써봐라 라고 추천을 했어요. 네. 그거는 근데 걔한테는 가능한 일이잖아요. 네. 왜냐면 글씨 쓰는 걸 좋아하니까. 네. 그러니까 그 친구가 어떻게 썼냐면 다이어리 쓰듯이 수학 문제 풀이를 썼던 거예요. 수학 문제 풀이 노트를. 네. 처음에 딱 보면 글씨만 예뻐요. 이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친구는 수학적인 그 개념의 이해나 이런 수학적인 센스가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네. 글씨가 예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을 보여주면서 얘 진짜 글씨 예쁘고 노트 잘 정리해 라고 칭찬을 하니까 얘가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5문제를 계속하면서 노트 4권을 풀었거든요. 네. 그때 제가 너무 놀란 게 처음에 그 친구가 썼던 수학적 풀이의 퀄리티와 4권이 끝나고 나서 수학적 풀이의 퀄리티가 완전히 달라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건 그 4번째 노트만 처음 본 학생들에게 이 친구 어떤 거 같아?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수학 잘할 거. 얘는 원래 수학 잘하는 애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결과적으로 걔는 수학을 잘하는 애로 된 거지. 그 친구는 그냥 글씨 쓰는 걸 좋아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가 수학 풀이 노트를 써서 수학 성적이 굉장히 많이 오른 케이스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학생별로 자기의 능력을 잘 살려서 주특기가 되는 방법이 다르다. 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물론 정해진 유형들이 있어요. 가장 일반적인 유형들이 있기는 하나 꼭 그 유형에 내가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서 네.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 여학생 얘기 조금만 더 네. 궁금해서요. 네. 이게 5문제만 오답을 뽑아서도 뭔가 발전할 수 있는 수준의 오답 개수를 갖고 있던 애가 아닐까. 그러니까 원래 오답이 너무 많은 학생은 아니지 않았을까? 아니요, 많이 있었어요. 그 반에서 잘 못 따라갔기 때문에 이 습관 어때라고 조언을 해준 친구예요. 원래부터 두각을 나타냈던 친구가 전혀 아니고요. 근데 그 친구가 5문제를 계속 풀이를 하면서 무슨 느낌이 들었냐면 내가 맨날 혼나기만 했던 수학이라는 영역에서
내가 가진 장점을 활용해서 남들한테 보여줬을 때 그래도 괜찮을 만한 자랑거리가 내가 싫어하는 수학 안에서도 존재한다. 깔끔하고 예쁘고 선생님이 남한테 내 거를 칭찬해주네 라는 그 증거물이 필요했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스스로 확신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증거물이 맞아요. 필요했다는 말씀인가요? 근데 그게 그 친구에게는 글씨를 좋아했으니까 그게 수학 풀이 노트였던 거죠. 근데 아까 전에 외우는 걸 좋아하는 친구는 그게 외워서 남한테 말하면서 잘난 척을 하는 게 그 친구의 장점일 수도 있고요. 이 암기 능력도 수학학습에 적용할 수가 있어요? 저는 충분히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네. 사람들이 너무 암기를 터부시하는데 네. 이런 거예요. 새로운 분야를 접목할 때는요, 모든 게 생소합니다. 용어부터 다 생소하잖아요. 그걸 다 이해를 하려면 너무 비율이 발생해요. 네. 그래서 제가 항상 추천을 하는 건 저는 백지 개념 테스트라고 해서 수학 개념을 써보라고 많이 시키거든요. 네. 그러면 그 중에 다는 이해가 되고 몇 개는 이해가 안 되지만 네. 그 수학이라는 게임에서 쓰고 있는 용어들, 뭐 네. 이등변 삼각형의 정의, 조건, 성질 이런 용어들을 써봐서 몸에 붙으면 네. 그 내용들이 훨씬 더 친숙하게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오해하는 게 이해가 꼭 돼야지만 암기가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반대로 암기를 해서 이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수학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물론 그렇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와 있는 유형들이 정해져 있고 물론 할 수 있으면 최대한의 이해를 하는 게 맞느나 꼭 이해 100%를 안 하면 넘어가지 않겠다라는 마인드는 저는 비효율이라고 생각합니다.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 네. 예를 들면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개념을 꼭 이해해야 문제를 푼다. 이 말 있잖아요. 네. 생각해 보시면 개념을 어느 정도 이해해야 사실 이해한 굉장히 어려워요. 개념을 그 개념을 처음 접한 사람이 그걸 이해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렵고 너무 철학적으로 가야 되는 영역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예를 들면 기본 문제집이 있어요. 네. 센 문제집이라고 할게요. 센 문제집의 비스텝을 다 풀 정도로 이해가 되면 개념이 완벽하게 이해가 된 건가? 그러니까 기준 자체가 뭐예요? 그럼 C스텝을 풀 때 틀리면 얘는 개념이 덜 된 건가? 그렇죠. 그럼 센은 다 맞아요. 근데 A급 수학을 풀었는데 얘가 잘 못 풀어요. 그러면 얘가 개념이 덜 된 건가? 제 말은 개념을 완벽히 이해한다는 말 자체가 굉장히 주관적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할 수 있을 때는 이해를 하고 네. 이해가 너무 어려울 땐 그 부분을 암기를 하고 이렇게 머릿속에서 선택지를 계속 주다 보면 외웠던 게 이해가 되기도 하고 네. 이해가 된 게 다시 암기가 되기도 하는 그 선순환을 굴릴 수 있기 때문에 둘 중에서 어느 방향을 너무 고집해서 난 이것만 할 거야 라고는 너무 네. 제약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좋은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자기주도 학습을 하려고 해도 어떻게 자기주도를 해야 되는지 방법을 알려줘야 된다는 얘기 하셨잖아요. 그거 중에 하나의 팁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맥락들이 네. 저절로 알아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네. 이런 맥락이라는 게 암기와 이해를 적절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효율을 극대화시켜라는 네. 부분. 그런 얘기들이 네. 실은 너 알아서 공부해 라고 해서 애가 저절로 터득되지는 네. 않는다는 네.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선생님이나 전문가를 통해서 어느 정도 배우면서 연습을 해야 되는 거지. 그렇게 되면 학생이 나는 이해 안 되면 죽어도 암기를 하지 않겠어. 혹은 나는 이해를 잘 못하니까 무조건 암기만 하겠어. 이렇게 그 극단적인 포지션을 취하면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할 네. 수 있으니까요. 그 방법 조금 이따가 네. 더 여쭤볼게요. 네.